충분히 보복 운전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1차선으로 나와서 2차선 다시 들어가는 순간 검찰에서도 상당히 곤욕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법무원 베테랑 황순철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복운전 관련해서 성공 사례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이전에 보복운전에 대해서 설명드린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 한번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디님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보복운전죄가 있을까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보복운전죄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아니면 형법상에 보복운전죄라는 건 없습니다. 형법상 특수협박이나 특수재물손괴 이 제명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차량으로 내가 돌진해가지고 상대방 차량을 부딪혔다 이러면 뭐 당연히 고의성이 있다고 보이겠지만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지는 갑자기 내가 앞에서 급정거를 했을 때 이게 의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판명할 것이냐, 이게 보복운전이 성립하느냐 여부 핵심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내가 저 사람 차를 부숴야지, 저 사람 협박해야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없죠. 물론 정신 감정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뭐 이 세상의 범죄가 밝혀지는 건 너무 쉬울 겁니다. 네. 그래서 드러난 상황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판단하게 되거든요. 사고라든지 그 행위가 있었던 전후 사정을 많이 봐요.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교통체증이 많이 심하니까 도로에서 차를 주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막 언쟁이 있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차가 막 앞으로 달려들어서 급정거를 한다. 아니면 뒤에서 계속 하이라이트를 킨다든지 크라셔를 울린다든지 그래서 상대방에게 위협을 한다. 이런 정황들이 있다면 협박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교통 과정에서 언제든지 교통사고는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차가 내 앞으로 와서 갑자기 급정거를 해서 사고 났다. 그러면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형사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단순 교통사고, 그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다쳤다고 하더라도 그건 업무상 과실치사인데 도로교통법상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면 그건 처벌할 수 없어요. 네.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으면은 처벌을. 그렇죠. 보통은 다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거의 다 처벌받을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교통사고를 당한 입장이다 라고 한다면은 저 사람 아까부터 나한테 욕하고 일부러 사고 낸 거다 라고 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객관적인 사항을 보면 충분히 보복운전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제가 그림으로 그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고 발생 현장이 4차선 도로였어요. 우리 의뢰인 차량이 2차선을 지나가고 있었고 상대 차량이 3차선에 운행을 하다가 이렇게 끼어든 거죠. 근데 끼어들면서 깜빡이를 켜지 않고 급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의뢰인께서 경적을 한번 울렸어요. 단순하게 빵 정도 한 게 아니라 빵 정도 했어요. 조금 길었네요. 조금 길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앞차가 진행이 너무 느리게 가니까 이렇게 앞으로 조금 추월을 해야겠다 생각하셔가지고 1차선으로 나와서 2차선 다시 들어가는 순간 이 지점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여기 앞차가 있었는데 앞차와의 간격이 조금 있었어요. 이 거리가. 아니 그러면은 왜 이렇게 쭉 앞쪽으로 가서 충분한 여유를 두고 끼어들기를 하지 않고 왜 이 뒷차량에 붙어서 사고가 났느냐, 이 차를 의도적으로 부딪히려고 한 거 아니냐, 아니면 위협을 주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게 쟁점이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랑 이제 상담하러 오셨는데 보니까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선량하신 분이었어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 따님이 있었어요. 5살인가 6살쯤 되는데 그날 생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고 딸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케이크를 제 가점에서 케이크를 사서 조수석에 놔두고 운행하는 과정이었는데 마침 그 끼어들기를 하는 과정에서 급하게 끼어들다 보니까 케이크가 쏟아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고 손을 뻗으면서 같이 브레이크에 발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급정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CCTV라든지 이런 상황들만 보면 충분히 의도성이 있다고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상대방 차량 피해자분이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대응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단순한 접촉사고이기 때문에 다치시거나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진단서를 엄청 많이 제출하셨어요. 정신과 치료, 도수 치료, 그다음에 어디 뭐 허리가 아프다 이런 갖가지 진단서를 제출하셨어요. 고소 내용은 특수협박, 그다음에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이렇게까지 들어갔었어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의도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여러 정황들로 제가 이제 의뢰인하고 상담을 거치면서 이런 주장을 하시자, 소명을 하시자라고 이제 계획을 짜고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갔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못 드렸는데 이런 정황도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보복의 의사가 있었으면 차량 사고를 내고 어떻게 될까요?
내려서 욕이라도 그죠. 싸워야 되겠죠. 아니 네가 끼어들어서 내가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아니면 네가 뭐 어떻게 한 거냐. 근데 전혀 그런 싸움이 없었어요. 사고 발생 이후에 두 분 다 조용히 사고 처리를 하고 그리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봤을 때도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는 점이 이제 사후 정황으로 소명이 가능하죠. 상대방 쪽에서는 특수 상해까지 다 고소를 했지만 결국 검찰로 송치가 된 건 특수 협박으로 송치가 됐어요. 근데 수사관님도 안타까워하셨어요. 의도는 충분히 알겠다. 근데 이게 사실 사람 마음이 어떤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CCTV 정황만 보면 우리 의뢰인 차량이 뒤에서 빵 한번 하고 끼어들어서 멈췄기 때문에 이거 누가 봐도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엔 힘들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검찰에서 한번 다퉈봐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상대방 쪽에서도 왜 특수협박죄만 적용을 하느냐, 나는 지금 이렇게 피해가 큰데 그리고 왜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느냐. 검찰에서도 상당히 곤욕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검찰 수사관님이 우리 쪽에 연락이 왔습니다. 어쨌든 교통사고 난 거는 맞고 상대방 쪽에서 이렇게 강하게 처리를 요구하는데 혹시나 합의나 조정 의사는 없으신가. 일단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더라도 도의적으로라도 합의를 진행하면 저쪽에서 조금 누그러지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의뢰인분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그거는 안 좋다. 물론 도의적으로 조정 합의에 응할 수도 있지만 그게 결국에는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이게 협박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걸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근거나 법적 논리는 명확하기 때문에 입장을 고수하는 게 좋겠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조금 아셔야 될 게 검찰의 입장은 무엇인가. 자, 이게 굉장히 애매한 사건이죠. CCTV 상으로 봤을 때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차량 내에 케이크가 있었다는 사정,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보복 운전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의도가 있고 나를 일부러 협박하거나 상해를 입히려고 사고를 냈다라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증거들은 반대되는 증거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가장 부드럽게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은 기소유예를 하는 겁니다. 피해자와 피의자가 합의를 하고 혐의는 인정되지만 합의도 했고 하니까 기소를 유예하겠다. 그러면 서로 좋죠. 피해자도 합의를 해서 좋고 피의자도 처벌 안 받아 좋고 검찰도 부드럽게 사건을 처리하니까 좋고 그래서 모두가 좋은 기소유예 처분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도하는 경향도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모두가 좋은 거면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게 합의를 하면 되는데 왜 합의를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억울하잖아요. 결국 기소유예라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내 죄를 인정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합의를 한다는 건 인정하고 선처를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억울하네요. 억울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합의금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셨어요. 단순히 교통사고 정도의 피해 보상금이 아니라 특수협박이니까 정신적 위자료라든지 그만큼의 모든 피해를 보상해달라. 그러니까 합의 조건을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죠. 그리고 세 번째, 이분이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범죄 혐의에 연루가 되면 나중에 행정적으로 징계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물론 뭐 벌금이라든지 실형이 나오는 거에 비해서 훨씬 적은 징계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기소유예 처분 자체로 징계로 이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나는 이걸 지금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줘야 돼. 양심상 범죄도 인정해야 돼. 그 징계도 받아야 돼. 너무나 안타까운 사정이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법적 근거나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만약에 이거 혐의가 있는 쪽이 가능성이 더 높겠다라고 했다면 인정하고 합의하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자신감이 있었죠. 이런 사안을 보복운전으로 처리해서도 안 되고 근거가 충분하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죠. 최근에 이제 불기소 처분이 됐어요. 마무리로. 그러니까 혐의 없다. 결국 그 논리는 제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들을 다 받아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분도 처음에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찾아오셔서 상담을 거치고 방향을 잡고 쭉 그대로 밀고 나가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건데 안타까운 상황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초기에 그냥 혼자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쭉쭉 진행하시다가 중간에 찾아오시게 되면 그걸 뒤바꾸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 가지 법리적 판단 그리고 그에 따른 진술, 의견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진행이 돼야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충분히 이거 보복운전이 인정될 것 같은데 내가 법리적 판단이 잘 안 돼서 상대방한테 어떤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도 주변에 법률 전문가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친척 중이나 친구 중에 경찰 공무원이 계시다든지 아니면 변호사가 있다든지 하면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